께서 굉장히 부담을 주시는데요. 제가 재밌는 사람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좀 함께하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25분이죠.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 정해주세요. 30분 한 17시요. 17시요? 30분에 끝내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G와 수원 지속협약 과제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위원들, 신인규 의원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좀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비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개 정도의 주제를 잡아왔는데요. 30분 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잖아요. 그죠? 수원은 우리 행정구역상의 어떤 지명인 것 같고요. 지속가능 발전 플러스 협의 플러스 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라는 것을 사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뜻을 함께 모으는 것, 협동하는 것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모으는 모임이 바로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매번 요 글자를 보여드립니다. 공자와 구자인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장일순 선생님이시고요. 한 분은 신영복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해제해 놓은 거예요. 공자와 구자.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사 짓고 사는 삶이 바로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농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기 박영민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자연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인식하는 과정 이게 바로 공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이 바로 그러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호랑이 곰 보이시고 젊은이 늙은 사람 보이고요. 나무가 보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는 아니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것을 신영복 교수님께서 재구성한 건데요.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늘도 되고 바람막이도 돼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아름다운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연식이 짧으면 신선하고 연식이 길으면 원숙하고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사색의 갈무리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곰과 호랑이가 있습니다. 자, 곰이 사람 되려면 얼마 걸리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100일도 아니면 잘못 알고 계세요. 37일이에요. 그게 21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일로 알고 있고요. 곰이 뭐 먹었다고요? 마늘과 쑥이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마늘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쑥과 달래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얘기 뭐냐면 사람 되지 않지만 사람도 사람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린다는 거예요.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성 발전 협의였죠. 자,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 SDG 11개 목표가, 17개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11번 목표입니다. 도시 목표거든요. 거기 안에는 환경, 경제, 사회가 다 들어가 있고요. 수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요. 조기 입구에 오니까 SDG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성은 단순하게 생태학적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대응 개념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의 어떤 역동성, 반응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성, 즉 사회적 능력을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환경적 개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데 중요한 것은 포용성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지속가능 발전협의가 바로 목표로서 지속가능성 그리고 수단으로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클레이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혹은 유엔에서 혹은 전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현 세대에게 환경, 사회, 경제 측면에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삶의 공간을 보장하는 도시.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미래 세대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가능 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차례 흐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92년도에 리우 정상회의가 있으면서 지방의제 21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로컬 아젠다였어요. 의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었고요. 그 후 10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냐면 로컬 액션이에요. 지방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거예요. 지속 가능성을 향한 지방성과 관련한 거죠. 이것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의제를 만드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을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이라는 이제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수원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바로 저런 어떤 정책 그리고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요 이클레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들에 대한 의제인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아까 그 지속 가능 도시와 연결시켜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는 세 가지 큰 모토가 있어요. 하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두 번째 파트너십이죠. 동반적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보다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사람 생각하고 더디 가더라도 다양한 생물종을 생각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개념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신영고 선생님은 소년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석과 불식이죠. 씨과 씨를 먹나요? 안 먹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다는 거죠. 지속가능 발전은 바로 석과 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 책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단체인가에 대한 성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버넌스라는 부분들 이따가 다시 얘기할 텐데, 그걸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NGO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운동의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주창형 운동은 아닙니다. 저희는 늘 통합, 화합형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누고 쪼개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통하게 하고 합하게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전국적인 흐름들, 종합사항들을 쭉 제시해놨으니까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사건들, 주요한 그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년도, 92년도, 2002년도, 그리고 중요하게는 2015년도, 유엔에서 193개국이 모여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합의합니다. 17개 목표죠. 190, 몇 개죠? 사무국장님? 169개, 그 다음에 231개 지표를 합의를 한 건데요.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환경의제 중심으로 이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로 이해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의제 21 지속가능 발전 2.0 시대 때는
환경과 경제와 저 뒤에 글 나와 있죠. 이 환경, 경제, 사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전국적으로 쭉 다니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지금 쭉 다니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성과가 무엇이고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고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1세대 흐름인 것 같아요. 염태영 시장님이 이제 수원의 의제 때 사무처장 하시고 부장 하시고 경기의제 하실 때 그리고 유문정 선배님이 하실 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성과라는 것은 지구적 아젠다를 지역으로 가져오는 것. 우리 시야를 굉장히 넓게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큰 성과로 보겠어요. 또 하나 뭐냐면 운동권이 늘 중앙정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지역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거버넌스를 한번 시도해 본 것. 물론 우리 사회 거버넌스가 잘 되고 있는가,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그런 시도들을 해본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성과로 이야기했었고요. 그러면서 한계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질과 내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버넌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굿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자원의 공유죠. 그 다음에 정보의 공유도 있어야 되겠고요. 책임의 공유도 있어야 되고 성찰의 공유도 있어야 되는데 많은 지역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함께 행정이 결합을 하고 있지만 그 의제가 주로 어디 가죠? 집행이 되나요? 잘 안 되고 캐비넷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더라라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9개 정도의 어떤 과제들이 막 제출됐습니다. 첫 번째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어쨌든 제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운동권 단체는 아니니까. 시민운동, 사회운동 단체가 아닌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 내지 혹은 개정하는 문제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어떤 일대 도약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의지의 문제. 수원의 경우에는 염태영 시장님이 이 지도협 출신이기도 하고 마을이라든지 도시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합의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요. 또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정당 그리고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지도협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은 그나마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에 보면은 주로 간변의 힘이 강하거나 또 혹은 시장이 보수적인 경우일 경우에는 주로 법정 단체들이 지속협을 이렇게 꾸려나갑니다. 법정 단체라고 하면 새마을단체,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메이저 9이라고 여러 가지 NGO부터 노동조합, 농민, 여성 이런 부분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지속가능 발전 그 협의회는 이 9개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조직이다. 그래서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환경 의제를 넘어서서 17개 SDG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거버넌스형 구조를 어떻게 안착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재정, 정책, 참여 마지막으로 평가와 한류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논의가 나왔냐면요. 지방지도 가능성 과정이 해외에서는 이미 20년이 넘었고요. 한국은 2016년이 2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0년을 맞이해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 9가지가 한번 제대로 점검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제 사회와 관련해서 조금은 좀 같이 이야기 나갈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 KBS에서 나온 건데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간디가 제시한 7대 사회학악이고요. 사회악입니다. 그래서 원칙 없는 정치부터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는 아마 저런 것들을 극복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이것이 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은 어떠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클레이나 혹은 유엔이나 혹은 지방운동 과정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지속가능 발전이 잘 되거나 혹은 거버넌스가 잘 되는 구조는 최소한 4가지 요건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전략, 두 번째는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세 번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의 연계, 마지막으로 제도화였습니다. 이 4가지가 잘 있는 데는 지속협이나 거버넌스가 잘 됐고 저 4가지 중에 몇 가지가 빠져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성공을 위한 과제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대부분 시민운동 하시거나 노동조합에 계시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 만들기 리더의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요. 평택에서 전국 최초로 UN SDG 관련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역사회 대학, 지역사회, 자치단체, 중간지원 조직, 시민사회, 지속협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년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여전히 또 힘들어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좀 잃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글을 갖고 왔습니다. 늘 이제 사람들 만나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염락 군본인데요. 떨어진 낙엽은 뿌리에 거름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활동들, 모임들이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평택에서 얘기했던 걸 가져온 건데요. 지속협약 과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엔 지속가능 발전 협의 발전 목표가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기의 새로운 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여러 회를 거쳐서 논의를 해서 만든 목표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세계의 변혁, 땡땡입니다. 변혁이라고 썼어요. 무섭죠? 변혁.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2030일까요? 왜 2030이죠? 잘 모르겠습니까? 2030년까지 지켜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2030 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그래서 SD가 들어가는 거고요. 목표니까 골 해가지고 SDG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 있죠. 저 그림하고 같은 건데요. 그 안에 환경에는 저런 내용들, 자원, 생명적 다양성, 기후변화, 재해 문제, 교통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사회에는 인권, 평등, 갈등 해소, 다양성,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G 만들기 과정인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집을 보시면은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논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7개 목표입니다.
빈곤 종식부터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17개 목표가 있고요. 이건 한국말로 번역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바깥에가 있는 게 2030 목표예요. 그렇죠? 이걸 SDG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게 SDG가 발표되기 전에 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예요.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몇 개로 보이시죠? 몇 개죠? 8개입니다. 그리고 SDG는 몇 개? 17개예요. 훨씬 더 포괄적일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MDG는 주로 제3세계 빈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목표예요. 주로 이제 배고픔, 가난에서 벗어나는 의제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회, 경제, 환경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제3세계뿐만 아니라 제1세계도 이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도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게 이제 11번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제별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11번이면 11-1, 11-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제별 세부 목표예요. 그리고 11치고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행의 도구예요.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게 A, B, 작은 A, B, C 이렇게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SDG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도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세부 목표를 보면 주거, 교통, 도시계획, 문화유산, 취약성, 환경, 공공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 도시와 농촌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 통합적인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부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등등 해가지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SDG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목표 참고하시고요.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G, SDG. 새천년 개발 목표는 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주로 그 개발도상국, 제3세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 근데 SDG는 다르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이 해결할 문제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개별적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떤 의무나 어떤 게 없어. 책임도 없이 그냥 알아서 보고하면 되는 건데, SDG는 일정하게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이행의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점에서 과거 MDG보다는 약간은 진일보한 그런 어떤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SDG의 이제 그 특징을 한번,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SDG는 5개 P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P라는 것은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공교롭게도 다 P로 되어 있어요. 자, People부터 해갖고 쭉 나와 있죠. 파트너십까지요. 이게 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5개 안에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목표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축, 지구축, 번영축, 평화축, 파트너십축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그 각각의 축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축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환경축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번 목표, 그를테면 SDG 1번 목표인 빈곤 종식은요, 단순한 경제 문제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육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난하니까 밀림을 벌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배우지 못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새로운 어떤 직업을 찾아낼 수 없는,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낼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SDG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박 국장님께서 이렇게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요, 지표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SDG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계층 지표, 2계층 지표, 3계층 지표가 있습니다. 보면은 3계층 지표 수가 벌써 88개가 있어요. 세부 지표가 우리가 230개, 231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88개가 3계층이에요. 방법론도 없어요. 지표도 없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2계층 지표는요, 방법론은 확립되어 있지만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통계가 없어요. 이런 게 2계층 지표입니다. 1계층 지표는 방법론도 있고 통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율이 3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없는 것은 38%나 됩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지역 단위에서 혹은 나라 단위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서 우리가 머리를 막 굴리고 있고 지혜를 모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DG는 완성품이 아니라 과정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종합하겠습니다. SDG 아젠다들은 상호 연계성이 높다 그랬죠. 1번 목표하고 5번 목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성 관련된 부분, 양성평등 아젠다가 몇 번이시죠? 여성 5번이요?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성평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투트랙입니다, 또. 독립되어 있는 아젠다고요. 한편으로 1번부터 17번까지 다 연계되어 있는 또 아젠다입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상호 연계성이 높아서 통합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 관련한 부분이 몇 번이죠? 경제 관련한 부분? 몇 번 목표가 있죠? 8번하고 9번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8번이죠. 그리고 산업혁신, 사회기반시설 9번입니다. 이 부분도 연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개 목표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올해는 몇 번 목표에 집중해서 한 놈만 핀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SD 체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국지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집 보시면요. 제 거도 되게 어렵고요. 저기 지금 보면은 169개의 목표를 다 설명해 놓은, 번역해 놓은 자료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번역을 잘하려면요. 중요한 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SDG가 좀 이 수원 시민에게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제분과에서도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소통을 위해서 누구? 일반 대중들.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신 사람들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소통을 필요하니까 SDG 개수를 반드시 17개 목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폐합하기도 할 수 있고 압축하고 단순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SDG가 더 편해요? 이게 더 편해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더 편하죠? 예.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만들었어요. 그림은 정리했죠. 저걸 논문도 썼습니다. 근데 이건요,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들, 그러니까 FGI 아시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설문지도 했었고요. 구술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의제가 필요한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8대 의제를 만들어줬어요. 지역 자립 경제 필요하다. 녹색 지역 경제, 이를테면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로컬 푸드라든지 도시 농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거요. 이웃 관계, 공동체 형평성, 지역사회 어떤 형평성들이죠. 10번 목표가 그거 맞죠. 불평등 관련돼 있는 거죠. 불평등 감소가 SDG 10번 목표인데 그런 거. 그 다음 생태적 건강, 기후변화, 공동체 문화, 민주주의 역량. 이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역성에 기초해야 된다. 보편성에 기초해야 된다. 관계성은 말 그대로 거버넌스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5가지였습니다. 녹색 경제 공동체, 자치 공동체, 미래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웃 공동체라는 5대 공동체가 나왔는데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온 어떤 자료들은 되게 신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표 하나 딱 건너주고서 강의를 하면 다들 조용히 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대학생들 마찬가지고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표 하나 가지고서 다 설명이 되고 아무 찝소리도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몇 년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목표일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 뭐냐면 이걸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수원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이렇게 단순화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 외국의 이론 학자들의 어떤 힘을 빌리고 권위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힘을 더 많이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되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이번 탄핵 정국 이후에 대통령 선거는 이제 5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좁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정말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세금들을 이상한 곳에 엄청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프레임워크가 너무 많았어요. 이를테면 녹색 성장 들어보셨죠? 창조경제 들어보셨죠? 그딴 거 이제 앞으로 할까요?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남을 수 있는 것,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남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 발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국민 세금을 썼습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SDG 그 이행 점검 평가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도 유엔 총회 가서 나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했습니다. 이행을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겠지만 탄핵 정부 때문에 또 아마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 SDG 관련해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행점검 평가기구를 직속으로 둘 것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어떤 다양한 프레임워크 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강화하게끔 만들어내는 것. 지역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수원 그 지속가능 도시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적 관리 틀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들이 물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효율성들을 제고할 수 있다. 불필요한 세금, 중복된 사업들도 줄일 수 있고 소통도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런 어떤 다양한 정책 프레임워크 간의 어떤 조화와 정책 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 중앙 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간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관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SDG 관련한 국내 혹은 지방 차원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중요한 것은 알아야 명장을 해먹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쉬운 용어로 교육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유엔 통계 관련한 그 위원회에서 유엔에게 통계를 재구성하고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사항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SDG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통계가 좀 재정비될 것이고 유엔 차원에서도 전 세계 차원에서도 통계가 재정비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버넌스가 중요한지에도 눈을 보십시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 권한부여, 의사소통, 네트워크, 파트너십, 정당성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매번 이제 수업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또 지방 강의 때 얘기하는데 어렵게 고민하지 말자. 거버넌스 왜 하느냐? 저기 나와 있지 않냐? 주역에 궁주변, 궁하니까 변한 거고 변주통, 변하니까 통한 거고 그 다음에 통주법, 통하니까 오래 가더라라는 거죠. 전부 혼자서 할 수 없다. 사회문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지구환경 위기로 치닫고 있다. 다 아시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통하니까 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니까 통하게 되는 거고 통하니까 아주 오래 가더라. 수원시 사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수원시의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그렇게 소통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거 보십시오. 관료대 정부, 기업가 정부, 공적 가치 관리 정부 이렇게 나눴는데요. 잘 쉽게 보는 건 전통적 정부입니다. 두 번째 거는 신자유주의 정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중앙정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상이다. 그게 바로 거버넌스 정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인데요. 쭉 그냥 뭐 다 아시는 거니까 키워드만 보십시오. 상호작용, 복합성, 그 다음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상호오전성, 자원교환, 뭐 협력, 뭐 정책과정 참여 이런 것들이 바로 거버넌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엔에서 얘기하는 좋은 거버넌스입니다. 8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보십시오. 저게 8개 요건, 굿거버넌스에 사진 찍어도 됩니다. 참여부터 해서 합의 지향, 책임성까지, 투명성까지 보장되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오인의 메커니즘이다. 어쩌면은 기업이 혹은 어쩌면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약탈하는 아주 교묘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 내용들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성들을 넘어갈게요. 거버넌스 제약 요인 중에서는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반드시 지방정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요, 시민사회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사회 중에서 NGO들이 갖고 있는 또 문제는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자, 시민들, 각 섹터에 대한 조사를 쭉 해봤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은 회의적인 부분이에요. 왜 정부 선거 때만 잘해줘. 투표할 때만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접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나 기업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 있죠. 공공섹터가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 비즈니스 섹터, 시민사회. 특히 시민사회 중에서 NGO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양성과 다부분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되게 영역적이고 소규모적인 관계망을 갖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되게 소수 리더에 의해서 의존하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논문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의 시민단체는 과연 신사회운동인가? 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정태석 교수가 쓴 건데요. 원래 신사회운동이라는 게 뭐죠? 위계가 없는 거죠. 위계가 없잖아요. 조직의 뭐 대표와 뭐 이게 없죠. 나이만큼 많은가 적음이 없는 거죠. 운동 경력의 길고 짧음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시민운동 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적 있는 사람도 많고요. 나이 따지고, 그 다음에 과거 경험 따지고, 학력 따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학벌 따지고,
자기 영역에 있는 새끼들만 키우고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미약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특정한 어떤 섹터에 대해서 거부감들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나쁜 거고 기업은 무조건 배척해야 되고 자본가, 이윤, 착취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화되어 있는 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어쩌면은 거버넌스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다. 행정의 문제 당연히 인정하고 다만 시민사회도 일정한 편협성과 고정관념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얘기했던 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영국의 그 파트너링을 연구하는 그룹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거버넌스를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힘의 불균형, 숨겨진 의도, 무조건 이기려는 테러다라는 거죠. 이건 기업, 행정, NGO 모두 내장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거버넌스 파트너링이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조금 언짢으신 분들은 뭐 이따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거버넌스 활성화 전인데 이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5분을 더 썼네요. 30분을 넘겨서 15분까지만 위원장님 쓰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저분이 누구실까요? 저분이 누구죠? 안성기요? 예, 어떤 분들은 안성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성기 씨는 아니고요. 무의당 장일수 선생입니다. 한살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분이 이제 주창했던 말 중에 하나가 흑살림, 몸살림, 맘살림, 멋살림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흑살림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고요. 몸살림이라는 것은 좋은 먹거리죠. 그죠? 이를테면 글로벌 푸드가 아니라 정크 푸드가 아니라 로컬 푸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맘살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협동하는 생각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멋살림은 뭐냐면 무엇을 안다의 준말입니다. 아는 겁니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삶이란 것도 사람의 준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지속협의 지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접합운생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무의당 장일수 선생님이 선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가져온 겁니다. 모든 문제가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의 관점으로 안아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접합운생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 얘기도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의당 선생님 말씀입니다. 계문유화의 삶이 협동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계문유화는 뭐냐면 문을 열고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상선약수, 선의 만물의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 물은 뭐냐면 첫 번째 먹이고 살리고 기르고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죠. 물은 결코 공을 다투지 않는 거죠.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로 흐른다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천지만물 막비 시천주의라는 말인데요. 이 장일수 선생님이 걸어다니는 동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만물 막비 시천주야. 자, 이건 뭐냐면 모든 한 송이 꽃, 들꽃들, 그 다음에 풀, 돌, 바람 안에 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만물지화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통합의 정신, 모심의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넘어가면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혁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쓰면은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한번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많이 뜨냐면 제 책도 뜨고요. 저와 오수길 교수가 번역했던 지속가능성의 도전이라는 책도 있고요. 지속가능성의 혁명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 식의 있거든요. 우리가 혁명을 과거 이제 뭐
80년대, 90년대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브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새로운 국가기구를 건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한번 지속가능혁명을 바라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건 장일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혁명은 새로운 국가 권력을 통해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 겸손한 것, 그 다음에 작지만 하늘과 소통하는 것, 한 방울 물, 한 알의 굽시개도 천지의 은혜, 만인의 어떤 노고가 스며 있음을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혁명이다라고 이제 장일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과 지속가능 발전과 연결시켜서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에고와 에코, 그죠? 조금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세상과 존재하는 생명들을 바라보는, 아까 얘기했던 만물지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한 송이 꽃과 같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어떻겠는가, 인식을 좀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천지만 마비시천주야, 그 전에 경천, 경인, 경물인데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누구실까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해월 선생님 들어보셨죠? 최시영 선생님. 저 옆에 있는 거는 최시영 선생님이 만드신 신무천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최시영 선생님, 해월 선생님 이렇게 돼 있지만 또 하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최보딸입니다. 왜 최보딸일까요? 평생을 집도 절도 없이 보따리 하나 들고 떠돌았던 분입니다. 저분은 뭐 이론 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시고 혹세무민하고 했던 분이 아니라 삶으로 어떤 이제 이걸 보여줬던 분이시고요. 말도 저렇게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 하늘님을 속이지 말고, 거만하게 대하지 말고, 일찍 죽게 하지 말고, 굶주리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새천년 개발 목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사람 축에 들어가 있는, 여기 경제, 환경, 사회 나왔는데 경제 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장일 선생님께서 얘기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어라, 모셔라, 함께하라 하고, 예,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입니다. 기고 모시는데 누구한테 기죠?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고 가방 끈 긴 사람한테 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생물종을 기고 모시고 함께하는 겁니다. 저게 바로 장일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목에 힘 빼, 그래야 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막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성공회 계신 분. 예. 혹시 모심살림 이런 거 들어봤죠? 예, 그런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일수 선생님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장일수 선생님의 호가 있어요.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60년대는 이 양반이 호암이었답니다. 호암 아시죠? 호숫가에 있는 바위예요. 그러다가 60년대는 청강으로 바뀝니다. 왜 청강으로 바뀌냐면 이분이 원주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이사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잡혀가요. 감옥 생활을 해요. 처음에는 막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박정희를 용서하겠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청강으로 졌고요. 그 다음에 무기당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징계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속자, 그 다음 일속자가 있어요. 일속자 뭐죠? 좁쌀 한 톨입니다. 자기가 우주 속에 좁쌀 한 톨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호가 있어요.
장서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서각, 쥐뿔입니다.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낮췄는데 거버넌스가 바로 그런 정신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요 생명평화 100배 서원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뽑아낸 거예요. 6번부터 94번까지 사진 찍어줬습니다. 알짜만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살 빼시는 분들 이렇게 100배, 108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6번, 6번째 서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의 이원론적 세계관. 뭐가? 반생명, 비인간의 모순과 인명. 이게 서양식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서양은 이원론적인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은 개조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볼 거죠. 어쩌면은 지속가능 발전과 협동, 거버넌스는 서양적 사고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짓기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집을 그리라고 하면 그건 시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집을 그리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은 지붕부터 그리죠. 그런데 목수나 농민들은 어디서부터 그린다? 주춧돌부터 놓고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동양식 사고와 서양식 사고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거버넌스를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실은 또 지속가능 발전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타자에게 이르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15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DG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 보통 이제 연구자들이나 또 학자들이나 또 이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쉬운 거를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걸 쉽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언어에 묶이지 않고 존재가 언어를 규정하는 삶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것이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논리가, 조직 논리가 모든 사회에 관통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이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뭐 돈의 노예 문제, 소유와 힘의 문제, 이건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 농촌, 농업을 근본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어쩌면은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폭력 실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일깨우는 공부와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충풍추상익인데요. 타자에게, 타 그룹에게 포용성을 좀 갖는 것, 자기에게는 냉철한 것,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것도 시장국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가져왔습니다. 아마 처음처럼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저건요, 해변의 조약돌입니다. 자, 해변의 조약돌을 둥글둥글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노래도 있습니다. 운동권 가요 보면은 뭐 세모, 네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모의 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울퉁불퉁 뭐가 나 있죠. 근데 시험 선생님은 모난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변의 조약돌은 서로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둥글둥글 해지는 거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저거는 이제 반응이라는 겁니다. 합창은 어떻게 해야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에 반응을 낼 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거버넌스가 바로 그런 거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로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려면, 이건 이제 장일 선생님의 이제 글씨입니다. 장일 선생님 글씨는요, 특징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나 세상에서 깨진 놈들 속에 인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활동이 바로 깨진 놈들, 즉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가방 끊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 평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시간이 나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눈으로만 보십시오. 지속협 활동을 저도 이제 1998년도에가 99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 지역에 사무국장으로도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전문위원으로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 거의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저도 지켜본 거죠. 보면서 지속협이 잘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또 분과가 잘 되는 분과가 있고 안 되는 분과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 목에 힘 바짝 세우는 사람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과 활동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가 아닌 배우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 과거에 이제 사회운동도 하고 시민운동 하다 보면 너무 진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랑하고 유쾌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판적일 수도 있고 분석적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유머 감각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소명의식은 뭐 그렇습니다. 자,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부정형의 인간이 있고 긍정형의 인간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수원지속협의 많은 위원님들은 오른쪽을, 이게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반가워하고 신경 쓰고 솔선하고 장점을 말하고 우리 잘 안 됩니다. 뒷담화 많이 깝니다. 주로 단점을 많이 말합니다. 또 상대에 따라 구분을 막 해요. 가방끈 길거나 돈이 좀 있어 보이면 좀 잘해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조금 우리가 생활 태도와 습관을 좀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요건 얘기하고 거의 마무리 마칠게요. 저보다 더 아실 겁니다만 제가 지속협 하면서 특히 이제 수원 아니고요.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충청도 쪽이라든지 강원도 쪽 가게 되면요.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제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버넌스 언제 했습니까? 단군일에 처음 하는 겁니다. 단군일에 거버넌스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민주적 훈련이나 토론들이 없었지요. 좀 가급적이면 문제가 생기면 비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부하가 치밀고 나중에 더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한 건만 얘기해라. 사람들이 금방 안 변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건 돈을 장사를 했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자기 고집이 있고요. 자기 습관이 있고 몸의 형태 안에 스스로 이렇게 갖고 있는 논리가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얘기하면 바뀌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빈정되지 말라 하는 거고요. 절대로 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거의 짓게요. 지속협을 얘기할 때 저는요, 이 풀꽃 느낌 천숙녀 시의 그 시인의 시를 좀 가져와서 많이 읽혀드립니다.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이 돼야 될까? 사실은 여기서 뭐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그 사무국 직원들이야 계속 여기서 활동가들이야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회의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이거 뭐 이론적으로 매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좀 뭔가 힘을 주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연 아주 건강합니다. 의미가 되는 인연 아름답지요. 꿈을 갖게 하는 인연 더욱 아름답고 성장이 되게 하는 인연 행복합니다. 그래서 힘이 되고 의미가 되고 꿈을 갖게 하고 성장이 되게 하는 인연을 만드는 지속협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 거고요. 척지지 마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 그 진보적인 운동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그들이 잘못 살았는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방식이 과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와의 대화가 기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도덕성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인간관계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에게 불편함,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의 설득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 만나기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력을 9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처음에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주로 진보정치, 진보정당, 세계화, 사회운동, 사회변동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심지어 통진당 사건 나면서 사실 더 몸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도시, 거대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들보다는 우리 동네 주민들과 살아가는 이야기들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불편했고 친구들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제의식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서 가급적이면은 불편함과 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식의 어떤 소통 방식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신영구 선생님 말씀입니다. 만남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입견 갖지 마십시오. 기업, 지방정부, 공직자들, 기업가들, 또 다양한 법정단체에 있는 분들까지도 선입견을 두고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평택에서요, 그 거버넌스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법정단체, 새마을 분야에 물론 제 이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지역사회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이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환경운동도 굉장히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창한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못합니다. 다만 주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재활용운동 같은 거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인정해 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대화는 내 각자의 성을 열고 바깥으로 나올 때만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선입견을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협은 아마 이제 올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거버넌스 애시화를 위한 지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체계 평택 걸 갖고 왔습니다. 구축과 이행 전략, 또 SDG력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지원과 시스템 만들기, 지속가능 발전,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그 위원장님이나 국가위원들이 많이 통하시고 좀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아주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